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줌을 이용한 온라인 연수 및 대규모 회의 운영, 연수 진행을 맡은 주감초등학교 이성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쪽 Q&A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연수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교재를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직 또는 일반직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줌을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수를 개설하시는 등 호스터로서의 좀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내용도 그렇고 저희 교재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 실제로 이 줌을 이용해서 연수를 개설하시거나 대규모 회의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수 중간중간의 내용을 좀 놓치시더라도 지금 링크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이 연수 교재를 참고하시면 다음번에 이렇게 회의를 여시거나 연수를 만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수와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미래교육원 원현정 연구사님께 추후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수는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 녹화된 영상이 공유가 될 예정인데요. 혹시 주변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은 무료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휴대폰, PC 등 모든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무료 버전에서는 100명의 참가자와 40분간 동시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어도 교사가 제공하는 회의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사의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화질이나 음질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미트이나 아니면 MS 팀즈 안에 있는 그 화상회의 도구들도 다 써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도구들은 그 LMS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화질이나 음질의 어떤 측면에서는 줌을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줌은 대규모의 화상회의 컨퍼런스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다 보니까 화질이나 음질이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줌에 대해서 좀 샅샅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원격 회의 시스템 이외에도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은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특히 어떤 회의가 진행되다가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룹이나 모둠별로 토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공간이 나누어지거나 그룹별로 테이블을 나누어 놓거나 하면 가능한데요. 이 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소회의실을 나눠 놓게 되면 각각 다른 방이 새로 열리게 되고 그 방 안에서 별도로 토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회의를 만든 호스트는 각각의 소회의실에 다 참석해서
어떻게 본인별로 토의가 되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줌에 대한 요금제인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기본이 지금 무료 버전에 기본이 있는데 이 무료 버전의 그 줌도 100명까지 참가 가능한 회의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원격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룹 회의에 40분의 시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4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회의방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만들어서 열어야 되겠죠?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또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운 좋게 이 교사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40분 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이런 일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혜택이죠. 네, 이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줌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계정 가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전문직 및 일반직 선생님들께는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korea.kr 공직자 메일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공직자 메일은 아마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가입되면은 메일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메일로 이 줌어스에 가입하는 겁니다. 다시 가입을 하는 거죠. 기존에 줌.us에 다른 어떤 계정들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id korea.kr 이메일로 한 번 더 가입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아이디가 여러 개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 줌.us에서 먼저 확인을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이 공직자 메일에 실제로 이 메일을 갖고 있는 사용자인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korea.kr 메일로 인증 메일을 한번 발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korea.kr에 있는 내 메일함에 가보시는 거예요. 내 메일함에 가면 거기에 줌에서 인증하라고 한번 메일이 날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메일에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이 korea.kr 메일이 인증되게 됩니다. 현재 3월 달부터 해서 이 korea.kr로 가입을 하면 40분 시간 제한이 풀리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줌에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푼 것이라 나중에 이것이 그 기능이 제한이 되거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점을 제가 좀 확인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줌어스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 계정의 프로필에 가시면요. 화면의 아래쪽에 사용자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줌은 고객님의 무료 기본 계정에 40분으로 제한되었던 3명 이상의 미팅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무제한 미팅 시간으로 늘려드렸습니다. 네, 이 문구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중요한 회의를 열거나 연수를 열으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계정에 이 혜택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내 계정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제 40분 시간 제한 없이 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시간 제한만 풀려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 무료 계정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zoom.us 사이트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여기가 줌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매우 쉽습니다. zoom.us, zoom.us. 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가 첫 화면입니다. 먼저 요금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금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구입하는 과정들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상단 메뉴의 요금제 및 가격 책정 부분에 들어오시면 지금 아래 화면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월간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 회의보다 조금 높은 프로 버전, 네, 프로 버전이 1년에 한 149달러 정도인데요. 보통 이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네, 이 경우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네, 참가자 최대 100명은 무료 버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룹 미팅 최대 40분의 무제한 그룹 미팅 시간으로 늘려집니다. 즉 24시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공동 호스트를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기능들은 이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공동 호스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호스트로서 회의를 열고 이 회의의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요. 참여한 사람 한 명에게 똑같은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이 회의를 연 호스트처럼 참가자들을 관리하거나 또 참가자들의 뭐 이름을 바꿔주거나 또 초대장을 발송하거나 이런 어떤 관리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큰 회의를 열 때는 이런 공동 호스트가 있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뭐 간단하게 사람들끼리 그냥 회의하고 또 그냥 호스트가 따로 뭐 발표할 일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무료 계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큰 경우에는 이 유료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사에게만 일시적으로 40분 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일종의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공동 호스트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이 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더 많은 옵션들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많이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웨비나는 줌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는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비싸죠. 1년에 1,400달러 정도의 어떤 비용, 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격대가 비싸니까요. 이것은 그 사용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이 줌을 개설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연수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어오신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접속하신 이곳도 일반 줌 회의방이 아니라 웨비나 방입니다. 일반 줌 방이 아니라 웨비나 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줌 사이트로 가서요. 네. 회의를 여는 방법들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5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서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재의 5쪽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있겠죠. 네, PC의 경우에는 웹캠이 필요할 거고요.
또 마이크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웹캠에는 전부 다 마이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이크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웹캠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웹캠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의 수음이 좋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마이크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스크톱용 마이크 또는 컴퓨터용 마이크 이런 것들로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마이크도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것은 또 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헤드셋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PC의 경우에는 웹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트북은 어떨까요? 네,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웹캠과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경우에는 별도로 웹캠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노트북 중에서도 일부 아주 오래된 기종의 노트북들은 웹캠의 성능이 별로 안 좋거나 웹캠을 켰을 때 그 마이크에 이상한 잡음 같은 것들, 특히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입력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노후 노트북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 수음 상태나 방송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외장 웹캠이나 마이크를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기들도 결국에는 컴퓨터에게 작업에 부하를 주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서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리소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에 보시면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줌은 이 웹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줌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줌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줌에 접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웹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어떤 브라우저들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브라우저에서 하는 역할은 이 웹 브라우저는 이 줌 클라이언트라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그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크롬 또는 뭐 엣지, 익스플로러 뭐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 해서 안 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네. 이 줌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면 바탕화면에 이 캠코더 모양의 그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홈페이지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바로 회의를 시작하거나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회의들을 불러와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켜서 접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줌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웹이 아니라 결국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줌 회의방을 만들거나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나면요. 저희 교재 5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줌 클라이언트를 PC에서 실행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데요. 홈 화면의 제일 첫 화면에 보이는 이 주황색 새 회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급하게 뭔가 회의를 열거나 지금 당장 새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새 회의를 눌러서 줌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회의에 참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참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약은 회의 예약은 결국 이걸 눌러도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회의 예약은 이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뒤에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엔 여기에 눌러도 홈페이지의 예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회의를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오디오 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와 컴퓨터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접속하실 때 둘 중에 어떤 걸로 할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오디오를 전화 통화로 할 것인지 컴퓨터 오디오로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화 통화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의 우리 전화의 요금제의 그 전화 요금제 거기서 이 오디오가 차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냥 전화를 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전화를 거는 거랑 같은 거고요. 컴퓨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로 보통은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무료 전화 시간들을 모두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로 접속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오디오로 접속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와이파이 상황에서 접속하지 않으면 내 스마트폰에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줌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실 때 이 컴퓨터 오디오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 접속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칫하면 괜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안내가 부족했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의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앱입니다. 자, 앱을 봤을 때도 어떤가요? 앞부분에 나와 있던 PC용 줌 클라이언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참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되어 있는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회의 시작이라고 나오고요. 참가자들은 회의 참가를 눌러서 바로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의 참가자들이 별도로 줌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줌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의 참가를 눌러서 회의에 가입하도록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할 것인지 전화로 접속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황에서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PC 환경에서 줌의 사용자 환경과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환경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연수를 들으시는 전문직 그리고 일반직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 연수를 통해서 실제로 줌 회의를 열거나 줌의 연수를 개설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사업들이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 호스트로서 어떤 기능들을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면 이 PC 상황이 훨씬 더 자세하고 호스트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PC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왼쪽에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 버튼인데요. 마이크와 비디오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소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내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는 소리를 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보면 이 음소거 버튼, 이 마이크 모양의 초록색 게이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거나 이 수음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내 마이크의 소리가 음성이 적절한 크기로 잘 들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녹색 게이지는 이 음성의 음량을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웹캠과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 소리가 잘 수음이 될 경우에는 초록색 게이지가 꽉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이 마이크 아래쪽이 조금 보일랑말랑할 정도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삼각형 박스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열면 아래와 같은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줌 회의라든지 줌 연수를 열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어, 소리가 안 들려요. 또는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요. 이 음소거 옆에 세모 꺽쇠를 연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적절하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 것에는 로지텍 USB 헤드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 USB 헤드셋을 통해서 말하고 이 헤드셋을 통해서 듣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는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여기 스피커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 헤드셋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꺽쇠를 열어서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그냥 유선 이어폰도 연결되어 있고 또 뭐 별도로 뭐 어떤 다른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선택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럴 때 뭔가 잘 안 들리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될 때에는 올바른 기기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 박스의 모양을 열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디오 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비디오를 끌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여기도 열었을 때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캠과 실물 화상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거나 웹캠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 또는 웹캠이 달려있는 노트북에 별도로 추가로 웹캠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도 어느 웹캠이나 카메라를 선택할 것인지 여기서 세모 박스를 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뒤쪽 배경을 바꿔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 기능을 모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또는 여러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막 노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가상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도가 네, 이렇게 많이 치는 어느 섬 바닷가인 것 같은데 또 오로라 장면 이렇게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안 탭입니다. 보안 탭은 이게 5월인가 6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보안 탭을 열면 참가자에게 어떤 기능을 허용할 것인지를 여기서 즉석으로 옵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은 보통 꺼두는 게 맞겠지요. 네, 자칫하면 사람들이 잘못 눌러서 화면 공유를 막아버리거나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수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는 채팅도 닫아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 바꾸기 기능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연수라든지 이런 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가자 제거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접속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제거는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회의 잠금과 대기실 사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 잠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회의실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이것은 보안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중요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링크를 알아서 접속하지 못하게 할 때 이 회의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회의 잠금을 했을 경우에는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을 잠근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회의 잠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실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회의실에 접속하기 전에 어떤 공간에 머물러서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이 대기실에 누가 있는지는 호스트 또는 호스트가 지정한 공동 호스트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나 공동 호스트가 보고 이 대기실에서 이 사람은 회의 참여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회의실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대기실을 누군가가 이제 보지 않으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대기실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기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대기실을 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대기실 사용도 꺼주시는 것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중학교였는데요. 사실 이 기능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막 들어와서 수업 중에 갑자기 이상한 사진이나 말을 올리고 도망가게 되는 도망갔던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유출이 아무래도 되기 쉽다 보니까 링크라던가 이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 그리고 뭐 또 그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 방에 들어와서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누구야 뭐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을 막 남기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실 기능을 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네. 요 기능도 만약에 그 회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자 버튼인데요. 여기 참가자에 들어가시면 참가자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여기는 저희 반 학생들의 목록인데요. 이 학생들의 목록에 이름 있는 곳에 옆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두 가지 버튼이 형성됩니다. 하나는 음소거 해제 버튼, 다른 하나는 더보기 버튼입니다. 자,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의 소리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의나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마이크를 켰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거나 심지어 노래 부르거나 옆에 시끄러운 막 공사하는 소리들 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호스트나 또는 공동 호스트처럼 이 회의나 연수를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잘 보고 그 소리를 음소거를 꺼줘야 됩니다. 음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꺼져 있긴 한데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이 마이크 모양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입력될 경우에는 게이지, 여기 어떤 막 소리가 입력되는 게이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공사장 소리라던가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들린다 생각하고 책상을 치는 그런 작은 행동이 사실은 이 회의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막 누구 꺼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용히 여기 그런 어떤 소리가 입력되는 게이지가 뜨는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사람의
마이크를 꺼주시는 것, 음소거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그 메뉴가 뜨는데요.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누르면 비디오를 내가 억지로 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비디오를 켜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한번 가게 됩니다. 네, 내가 억지로 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요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 만들기 이런 것들은 제가 유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뜨는 겁니다. 무료 계정이라든지 또는 korea.kr로 만든 이 무료 계정, 40분 제한 없는 무료 계정에서는 이 공동 호스트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 바꾸기나 대기실의 배치 뭐 이런 것들의 기능들도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회의를 하는 중에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뭔가 잘 안 돼요. 오디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 옆에 꺽쇠를 눌러서 여기서 적절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 먼저 여기 참가자 목록에서 이 마이크 모양을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 마이크 모양이 아예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이 없는 경우, 비디오 모양만 있고, 비디오 카메라 모양만 있고, 마이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 여기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컴퓨터 오디오나 아니면 전화통화든 어떻게 오디오가 참가한다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이크가 없는 모양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모양이 뜨게 돼요. 오디오 참가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마이크 모양이 아니고 헤드셋 모양이죠. 이 버튼을 눌러야 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렀는데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뭘까요? 그 사람에게 마이크가 또는 스피커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마이크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장치가 없어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걸 눌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던가 이럴 때에는 이거를 눌러야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듣거나 또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이크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오디오를 참가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따라서 화면 왼쪽 아래에 이 헤드셋 버튼에 오디오 참가 버튼을 눌러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앞부분에서 네, 여기 참가자에서 빠진 사람에게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초대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초대창인데요. 이 초대창에서 화면에 초대 복사를 누르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또는 뭐 내부 메일이나 공문 등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 초대 복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초대 복사를 누르면 좋은 점은 쉽게 그 초대하는데 필요한 회의 링크, 아이디, 비밀번호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안에 막 되게 불필요하고 복잡한 문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영어로 어디로 전화 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할 때는 뭐 해라.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여기서 적어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4번에 보면 위쪽에 보면 회의 아이디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고요. 5번에 보면 회의 비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참가자들에게 공문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는 기능도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줌의 참가자 목록 안에 초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가자 목록 안에 초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초대창에서 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초대 메시지를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설문조사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놓고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올렸는데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 여기에 투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현재 네, 5분 네, 투표해 주셨고요.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설문을 즉시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뭐 구글 설문을 만들어서 또 채팅창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줌 안에서 설문을 만들어서 바로 뿌리고 공유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간단한 설문들을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설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줌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만들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 회의에 직접 참여해보고 회의를 열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참여했을 때는 한 30% 정도만 줌 회의를 호스팅해 본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줌 회의를 직접 열어보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설문을 할 수 있었죠. 네, 이 줌 설문도 적절하게 쓰면 도움이 되는데요. 결국 이 줌 설문은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 편집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돼요. 홈페이지에서 또는 미리 설문조사를 입력해 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멈출 수가 있고요. 결과 공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설문조사만 하고 결과 공유는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 공유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이게 결과 공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연수나 또는 강의 회의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에서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는 특정 사람들하고도 비공개로 채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참가자가 다음의 대상과 채팅할 수 있도록 채팅의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도 사실 좀 중요하죠. 네, 이 화면 공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실 때는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기본 탭, 고급 탭, 파일 탭이 있습니다. 먼저 이 탭을 조금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는요. 보시면 화면 1, 화면 2가 있고요. 지금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화면 1에 보면 위쪽에 정사각형으로 회색의 정사각형으로 숫자 1 모양이 보이고요. 화면 2도 지금 보시면 정사각형의 숫자 2가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창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말도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프로그램이나 열려져 있는 창의 이름인데 반면에 이 앞에 있는 이 두 창은 화면 1, 화면 2라고만 나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바로 화면 전체 공유입니다. 화면 전체 공유는 뭐냐면 바탕화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하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수하게 될 때 그럴 때는 화면 전체 공유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창이 새로 뜬다든지 이럴 때는 그 화면 전체를 공유해야 다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이 아래쪽에 다른 것들은 뭐냐면 이 화면 공유가 아니라 이 열려져 있는 창 공유입니다. 열려져 있는 창 공유는 이 해당하는 창에 관련된 이벤트만 공유가 되고요. 그 이외의 일들은 전부 다 공유하는 화면에서 무시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그런 어떤 경우 웹에서 배너가 뜨거나 아니면 그 팝업 창이 뜨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공유하게 될 때는 이 전체 화면 공유가 유리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안내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하시다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고 또는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다가 PDF나 한글 파일도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화면 공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와 한글 또는 웹사이트는 서로 다른 창이기 때문에 창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창에서 다른 창으로 넘어갈 때 새로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공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줌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공유를 하시는 게 좀 편리하실 텐데요. 자, 그러나 전체 화면 공유를 했을 때 불편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카톡 알림 같은 것들이 막 밑에 뜨거나 또 메신저 같은 것들이 뜨거나 또 한글이나 각종 컴퓨터에서 막 알림 같은 것들이 막 띵동 하면서 뜨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강의나 회의, 중요한 회의에서는 전부 다 불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창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은 싹 다 무시가 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실 때에도 그런 어떤 불필요한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어떤 경우에 보면 연수 때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뜨는 것들이 막 다 보일 때도 있었어요. PC에 카톡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창 공유만 하게 되는 것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화이트보드를 선택하게 되면요. 판서를 할 수 있는 하얀색 판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마우스로 글자를 쓰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타블로이드, 그 비액정 타블렛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화가들이 웹툰을 그리거나 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화이트보드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라든지 또는 그 디지타이저 같은 디지털 펜이 있는 타블렛 같은 경우를 이용할 때도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PC 상황에서는 마우스로만 뭔가 글을 쓰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있어서 사람들이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컴퓨터 소리 공유입니다.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도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꺼놓게 되면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수 소리, 특수음, 이렇게 애니메이션 소리 같은 것들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짧은 동영상의 소리도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체크했을 때는 아까처럼 카톡 이렇게 울리는 소리라든지 띵동 하는 이 알림 소리 같은 것들이 다 녹음이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기본이 아니라 이제 고급 탭입니다. 고급 탭에서는 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화면 일부입니다. 이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 모양을 보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요. 화면에 초록색 직사각형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작아서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서 이 창의 크기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창의 위치를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이 창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도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이 떠서 바꾸는구나라는 걸 추론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초록색 창인데요. 이 초록색 창의 위치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아마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옮겨 다니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초록색 창의 크기를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지금 훨씬 더 잘 보이죠? 초록색 창의 왼쪽 윗부분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윗부분을 조금씩 줄이면 줄어들죠. 직사각형 모양을 조금 더 모양을 크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는 굉장히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화면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영역만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소리만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카메라의 콘텐츠는 생긴 게 꼭 실물 화상기처럼 생겼죠? 네, 사실 실물 화상기도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실물 화상기를 연결하게 될 경우에는요. 웹캠으로 계속 뭔가를 설명하다가 실제 실물 자료, 책자라든지 매뉴얼을 조금 켜놓고 설명해야 되는 경우 실물 화상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화면 공유에서 이 두 번째 카메라 콘텐츠를 클릭하면 실물 화상기의 화면이 공유되는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실물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뭔가 만들거나 하는 것들의 연수가 필요할 때는 실물 화상기도 함께 준비하셔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는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불러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네, 화이트보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그리거나 또는 글자를 넣거나 색을 칠하거나 지우는 이런 버튼들의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메뉴 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석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어떤 글을 달 때 그 밑에 레퍼런스를 달 때 주석이라고 하죠. 네, 이 줌에서는요, 이렇게 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석 기능이라고 하니까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석 기능은 화이트보드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화면을 공유한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낙서를 할 일은 없겠죠? 네,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을 공유하면서 파워포인트라던가 문서들에 이런 하이라이트를 남길 때 그때 이 주석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기록입니다. 기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기록합니다.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가 아니라 이 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인데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클라우드에 기록하면 다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줌 끝나고 나서 이 회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이 필요하시잖아요.
이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줌 회의방을 닫으면 그때부터 얘가 동영상으로 저장합니다. 즉, 이 컴퓨터에서 지금 저장을 할 때 회의하고 있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창이 하나가 이렇게 뜨면서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저장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 메시지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컴퓨터를 끄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중간에 컴퓨터를 끄면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컴퓨터에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를 바로 끄시지 말고 컴퓨터에 저장이 다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보통 2시간짜리 줌으로 연수를 한다. 네, 2시간짜리.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한 30분 정도? 네, 한 30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죠? 바로 저장이 되지 않아요.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시스템의 과부하가 돼요. 그렇게 용량이 적거나 또는 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니에요. 따라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컴퓨터도 그것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컨버팅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뭐 반응 같은 기능들이 있고요. 네. 반응보다도 참가자들에게 보시면 자기 그 메뉴에 손들기 버튼이 있어요. 손들기. 참가자들에게는 손들기 버튼이 있는데 그 손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이렇게 뜨게 돼요. 호스트는 이런 손 모양이 든 걸 보고 발표를 시키거나 그 사람을 지정해서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누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순서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줌이라는 원격 상황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든 사람들이 쭉 뜨죠? 그러면 호스트가 또는 사회자가 권한을 주는 겁니다. 네, 김정현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김보은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잘못 올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손 내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회의실 분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요거 누르신 다음에요. 이 전체 인원을 몇 개의 소회의실에 할당한 것인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6회의실로 할당을 하게 되면 24에서 6을 나누면 회의실당 4명씩 나눠지게 되겠죠. 자동으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이 참가자 24명이 랜덤하게 분배가 됩니다. 수동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특정 사람들은 특정 팀의 특정 회의실에만 모이게 내가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누른 다음에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자동으로 누른다 해서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누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쭉 보시고 나서 김유나라는 사람을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손현준이라는 사람을 교환해서 예를 들어 조범준과 바꾸게 되면 소회의실 3에 있는 조범준과 소회의실 2에 있는 손현준은 서로 자리가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미리 소회의실을 만들어 두고 분인별로 토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분인별로 토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무부 김유나, 총무부 송연우, 총무부 우정인, 총무부 한수빈 이렇게 부서의 이름 앞에 적도록 안내를 해주시거나 또는 뭐 팀 1, 뭐 팀 A, 팀 B 뭐 이런 식으로 팀의 이름을 미리 나눠주셔서 이름 앞에 적어주게 하시거나 또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 소회의실로 분배하실 때 아무래도 호스트분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그런 어떤 그룹이나 멤버 이런 것들을 써두면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회의를 하는 중간에도 자 여기 보시면 참가 버튼이 보입니다. 호스트나 공동 호스트는 이 회의실별로 참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회의실에서 분인별로 토의나 회의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에게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10분 뒤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잠시 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뭐 이런 식을 중간중간 방송을 하면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회의실을 닫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한 군데 모여있는 원래 회의실로 다 모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학급에서도 상당히 아이들하고 모든별로 토론이라든지 짝끼리 토론을 하게 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그 줌 회의를 할 때, 좀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호스트로서 회의를 열거나 연수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울링 또는 에코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보통 에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울리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다 하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에코는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이크로 뭔가 소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다시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이크에서 들리게 되는 경우, 내 스피커에서 들리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말한 게 한 1초쯤 뒤에 그대로 돌림노래 하듯이 따라서 뭔가 내 스피커에서 들려요. 또는 내 이어폰이나 내 헤드셋에서 내 목소리가 딱 1분 1초? 뭐 1초 정도? 그 정도? 그것보다 더 짧은 것 같은데 네, 약간의 딜레이, 시차를 두고 제 목소리가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요?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요? 자, 먼저 스피커와 이 마이크의 소리가 이 위치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 스피커에서 들리는 경우죠. 그래서 조금 거리를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피커나 마이크가 서로 조금 이렇게 그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말 그대로 메아리죠. 내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것은 하울링입니다. 하울링. 네. 하울링 지금 밑에 보면 지금 글자가 조금 잘못 적혀져 있네요. 네. 글자가 좀 잘못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에코입니다. 에코. 네, 에코. 에코는 제가 막 목소리가 이렇게 들러가면 이게 상대방에게 가서 이 소리가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예요. 네, 에코 현상의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상대방에게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이크를 음소거하시면 돼요. 네, 자, 에코 부분은 제 목소리가 그대로 한 1초쯤 있다가 다시 들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스피커도 좀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도 켜놓은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참가자 목록에 보면 그 오디오 게이지가 막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음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설명드린 이게 바로 이 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코가 아니고
하울링입니다. 이 부분이 에코가 아니고 하울링입니다. 자, 하울링 같은 경우에는 써드릴게요. 네. 마우스로 글자를 써서 글씨가 좀 못 났습니다. 네. 하울링 같은 경우에는 웅웅웅웅웅 소리가 계속 점점 더 커지게 될 때 우리가 하울링이라고 해요. 하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이크와 스피커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보통 붙어 있어도 프로그래밍상 이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울링을 줄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웹캠과 마이크를 켜놓고 옆에 보조적으로 또 다른 화면을 보겠다고 스마트폰을 켜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기가 사용되는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에 특히 이런 하울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막 말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서 그게 또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전달이 되게 되거나 또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옆에 스마트폰을 소리를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내용이 컴퓨터를 타고 어딘가에 갔다가 이제 내 스마트폰에서 들리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다시 나와서 다시 이 마이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경우, 네. 그래서 소리가 웅웅웅웅 하면서 점점 커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에코가 아니라 하울링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위치를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보조적인 기기들, 보조적으로 스피커나 마이크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을 근처에 두지 않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교재의 16쪽을 보시면요. 제가 그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호스트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냥 회의를 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질문이나 이런 도움 요청이 왔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16쪽에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으니 중요한 회의라든지 연수를 앞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 여기서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Q&A를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줌 웨비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웨비나. 지금 홈페이지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이 줌에서 웨비나를 여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네. 내 계정에 가셔서 여기서 회의를 여시면 되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웨비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웨비나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 접속이 가능한 거고요. 웨비나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웨비나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여기 웨비나를 예약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예약하고 만드는 것들은 일반적인 회의와 모두 똑같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만든 웨비나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웨비나에 여기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런 분들을 다시 제가
추가해서 토론자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끔 이 웨비나를 열 때 그냥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강사분들에게만 이렇게 다시 초대를 올리게 되는 경우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웨비나 연수가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초창기에 막 1000명씩 들어오는 웨비나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 명단들 중에서 강사분들 찾는 게 되게 일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런 데서 편집해서 토론자를 여기서 추가해서 초대를 하면 이메일로 이 초대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론자만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토론자 초대 권한을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 설정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초대하는 메시지라든가 이메일에 꾸밀 수가 있습니다. 강의의 명이라든가 이름 이런 것들, 또 기관 명칭 이런 것들을 로고, 기관 로고 이런 것들도 업로드해서 꾸밀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웨비나에서 설문조사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미리 만들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웨비나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웨비나가 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 회의랑 다르게 웹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다르냐면 더 많은 대규모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거나 강의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웨비나라는 별도의 계정을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좀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대규모의 인원일 때입니다. 만약에 100명 이내 정도라고 한다면 100명 이내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라면 일반 회의로 회의를 개설해서 운영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또 관련된 연수나 이런 것들이 100명 이상 200명, 300명 또는 80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웨비나가 유용하게 된 거죠. 자, 웨비나가 왜 유용하냐면 토론자와 참석자를 나눠둘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큰 극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극장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호스트와 그리고 토론자들입니다. 호스트와 토론자는 그 무대 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는 아니면 토론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발표할, 연수할, 강의할 내용들을 띄워놓고 그냥 강의나 발표를 하면 됩니다. 단,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호스트와 토론자는요,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참가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참가자들은 그냥 어둠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참가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토론자들끼리 대화하듯이 그냥 강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뭔가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탁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접속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웨비나에서는 참가자들 수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 없이 그냥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대 아래쪽에 있는 참가자들은 어떨까요? 참가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토론자들이나 호스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관객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참여하기가 어렵나요? 아니요. 네,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바로 Q&A 같은 것들인데요. Q&A 버튼이 아래쪽에 우리도 아까 전에 지금 들어오신 참석자분들도 남겨주시기도 하는데요. 이 Q&A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이 무대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00명, 800명이 들어오면 질문을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할 때 채팅창에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막 미친 듯이 질문들이 올라가면서 질문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질문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Q&A에다가 질문을 달게 되면요.
호스트는 올라온 질문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보면서 답변을 달 수가 있어요. 내가 클릭해서 지금 말로 할 때는 실시간 답변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또는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나 토론자, 다른 토론자 분들께서 거기에 글로, 댓글로 답을 달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웨비나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참가자와 토론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음성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만큼 소통이 막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적어도 100명 이하이면서 또는 비디오를 켜고 다 함께 토론하거나 다 함께 말하거나 다 함께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라면 웨비나가 아니라 일반 회의라도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비나와 회의 모두 다 여기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이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 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입장할 때 참가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음소거한 상태로 접속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저처럼 유료 계정인 경우에는 공동 호스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든지 화면 공유를 누가 할 것인지 설정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저희 교재에다가 꼼꼼하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옵션들은 제가 글자로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저희 교재의 9쪽에서부터 14쪽까지를 잘 참고하셔서 중요한 회의나 연수에 필요한 기능들을 끄거나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료 계정의 중요한 장점 한 가지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유료 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자라는 옵션이 뜨게 되고요. 이 관리자에서 몇 가지 옵션들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정 관리에 보시면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문으로는 리포트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가시면 일반 회의 또는 웨비나의 성과 보고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회의와 웨비나 모두 가능한데요. 제가 웨비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들어가면 이쪽에 참석자 보고서, 등록 보고서, 성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참석자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보고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이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제가 줌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설정에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계정 관리라고 나오는데 계정 관리에서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회의와 웨비나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웨비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석자 보고서 그리고 기간을 설정한 뒤에 이게 아마 지난주에 했던 그 연수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9월 14일 날 연수를 했었거든요. 이때 요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SV 보고서 생성을 누르면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 엑셀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때 회의에 접속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네, 이름과 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조금 지우고 네, 어떤 정보들이 뜨냐면 여기 보시면 접속을 했던 시간과 나간 시간 그리고 총 참여한 시간 로그 기록이 모두 뜹니다. 100분 동안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1분 동안 들었다. 이분은 지금 들어왔다가 뭔가 접속의 문제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100분 동안 끝까지 다 들으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처음에 이 웨비나에 들어올 때 치고 들어왔던 그 이메일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연수에 대한 어떤 그 이수 실적이나 기록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하게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중요한 연수거나 할 때는 여기서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연수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는지를 조금 비교하고 확인하면서 연수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웨비나뿐만 아니라 일반 회의도 유료 계정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유료 계정을 갖고 계셨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하셔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연수 이수와 관련된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네, 지금 연수 들으셨으면 여기 링크에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팅창과 네, 이 방은 조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요. 연수를 다 들으셨으면 링크에 응답하시고 방을 나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